죽음의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있는 방. 췌장암 사기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나선애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는 건 세상 다정한 남편과 피를 나눈 자매보다 더 가깝다는 20년 지기 친구. 모든 것이 비극적이지만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이었죠. 친구는 죽이라도 먹으라며 애를 태웠습니다. 선애야, 죽이라도 좀 먹지. 너 이러다 정말 큰일 나. 남편은 그런 친구를 말리며 아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나선애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역겨움을 간신히 참고 있었죠. 잠시 후 친구가 씻겠다며 방을 나갔고 방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욕실에서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자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오직 값비싼 가구를 감정하는 듯한 차가운 계산만이 번뜩일 뿐이었죠. 씻고 나온 친구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지옥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아, 진짜 못해 먹겠다. 언제까지 이 지겨운 병수발 연극을 해야 돼? 남편이 조용히 하라며 눈치를 주자 친구는 뭐가 문제냐는 듯이 악을 썼습니다. 깨면 어때? 어차피 곧 죽을 거. 아니 근데 의사가 분명 3개월이라며. 근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 말에 남편은 이를 갈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답답해 죽겠다. 저것만 눈 감으면 저 10억짜리 재개발 빌라랑 사망보험금까지 전부 우리 건데. 그들은 역겨운 입을 맞추었고 친구는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럼 전현 죽으면 우리 바로 혼인신고하는 거지? 전현이 평생 살던 그 집 이제 안방마님은 나인 거잖아. 모든 것을 듣고 있는 나선애. 그녀는 비명 대신 입술 안쪽 살을 터뜨렸습니다. 입안에 비릿한 피 맛이 번졌습니다. 20년의 우정, 15년의 사랑이 한낱 10억짜리 종이조각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당연하지. 넌 이제 곧 10억짜리 안방마님이 될 거야. 그 순간 나선애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선애는 오늘 밤 이 자리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녀의 차가운 시신 속에서 지옥의 악마보다 더 독하고 처절한 복수의 유령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양은 어제와 똑같이 떠올랐지만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선애는 마지막 연극을 위해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과 친구의 얼굴을 그들의 역겨운 위선을 뼈에 새기기 위해 그녀는 평생 지어본 적 없는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여보 유라야. 마지막으로 당신들 얼굴 실컷 봐둬야지. 그들은 그 말이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가식적인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주는 소름 끼치는 감각을 마지막으로 선애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외투와 짧은 유서 한 장만이 들려 있었죠. 그날 오후 한강 다리 위에서 그녀의 신발 한 짝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다리 위에 남겨진 짧은 유서를 근거로 그녀가 오랜 투병 생활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남편 백강철은 아내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친구 오유라는 실신한 척 그의 품에 쓰러졌죠. 누가 봐도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선애야. 내 아내가. 내 선애가 갔습니다. 제발 찾아주세요. 백강철은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선혜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집 안에서는 아주 조용히 샴페인 코르크가 터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몸을 탐하며 곧 손에 들어올 10억과 새로운 미래를 축배했죠. 가장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들은 사실 가장 완벽한 악마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도시의 가장 후미진 모텔방. 한 여자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길었던 머리카락이 서걱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촌스러운 화장기가 사라진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지옥의 불길보다 더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낡은 노트북 화면에는 보험 사기 사건을 조사하던 과거 자신의 기록들이 빼곡히 떠 있었습니다. 그래요. 나선혜는 차가운 강물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은 세상의 모든 빛을 등지고 오직 복수만을 위해 되살아난 유령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자신에게 지옥의 언어로 속삭였습니다. 나선혜는 죽었어. 이제부터 난 너희들의 영혼을 수금하러 온 저승사자야. 그리고 너희가 내야 할 수수료는 너희의 인생 전부다. 복수를 결심한 유령에게 슬픔은 사치였습니다. 나선혜는 밤낮으로 두 사람의 뒤를 밟았습니다. 과거 보험조사원으로 일했던 경험은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녀에게 날개가 되어 주었죠. 그녀는 두 사람이 자신의 사망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제출한 서류의 사본을 손에 넣었습니다. 역시나 거기에는 그녀의 서명을 위조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남편 백강철은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일어서려는 비운의 사업가로 동정을 샀습니다. 특히 그는 곧 있을 중요한 재개발 사업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었죠. 그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마지막 동화줄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나선혜가 설계한 첫 번째 지옥의 무대였습니다. 입찰 심사가 있던 날, 백강철은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자신만만하게 심사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회사 재무 상태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투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백강철이 죽은 아내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죠. 백강철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이런 음해를 하는 겁니까? 하지만 심사위원들이 증거로 제시한 계좌 이체 내역과 서류들은 그가 아내의 사망신고가 끝나자마자 돈을 빼돌린 바로 그 기록들이었습니다. 당황한 백강철이 다급하게 자신의 회계 담당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들려온 것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모든 장부가 압류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선혜는 백강철을 직접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가 가장 신뢰하던 회계이사의 횡령 혐의를 국세청에 제보했습니다. 물론 그 이사가 백강철의 비자금까지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흘리는 것도 잊지 않았죠. 결국 재살기 위해 모든 것을 불어버린 이사의 배신으로 백강철의 성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입찰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백강철의 회사는 세무조사라는 폭탄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성실한 사업가라는 가면이 벗겨지고 아내의 돈이나 탐내는 파렴치한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그가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백강철은 망연자실한 채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으로 발신자 표시 제안의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여보, 거긴 어때? 여긴 아직 지옥의 초입이야.
백항철은 술병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죽은 아내의 복수.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 그는 알 수 없었죠. 그저 지옥의 문이 이제 막 열렸다는 것만을 뼈저리게 깨달을 뿐이었습니다. 백강철의 회사가 무너져 내리자 오유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오래가지 않았죠. 곧 있으면 나선혜의 사망보험금이 나올 테고 재개발 보상금까지 합치면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백강철이 재기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오히려 이 기회에 백강철을 위로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하려 했습니다. 마침내 보험금이 지급되던 날 오유라는 아침부터 백화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비싼 명품 드레스와 구두를 골랐죠. 오늘 밤 그녀는 백강철에게 이 드레스를 입고 위로를 가장한 축하 파티를 열어줄 계획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신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걸로 주세요. 일시불이요. 그녀는 마치 여왕이라도 된 것처럼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직원의 말에 그녀의 얼굴은 굳어버렸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오유라는 말도 안 된다며 백항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뭔가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통장에는 지급 정지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나선혜 씨의 유가족 측에서 사망 원인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하며 보험금 지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사망 직전 고인이 제3자에게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위임했다는 서류가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오유라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유가족? 제3자? 그게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백항철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유라야, 큰일 났어. 우리 지금 당장 만나. 약속 장소인 호텔 스카이 라운지. 오유라는 초조하게 백항철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저 멀리서 백항철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걸음걸이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렸죠. 그리고 그의 손에는 웬 큼지막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강철은 그녀의 앞에 봉투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당신 처음부터 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지. 오유라가 황급히 봉투를 열어보자 그 안에는 그녀가 그토록 잊고 싶었던 과거의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본명, 여러 번의 개명 기록, 그리고 과거 여러 남자들을 상대로 벌였던 끔찍한 사기 행각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까지. 이것은 나선혜가 과거 보험조사원 시절 우연히 조사했던 바로 그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선혜는 백강철에게 이 서류를 익명으로 보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 오유라의 진짜 얼굴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배신자들에게는 서로를 의심하고 물어뜯게 만드는 것이 가장 완벽한 지옥이니까요. 백강철은 오유라의 머리채를 잡고 악을 썼습니다. 꽃뱀 같은 년. 너 내 돈 보고 접근한 거였어. 오유라는 울부짖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오빠, 난 사랑이었다고. 이건 다 죽은 나선의 그년이 꾸민 짓이야.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스카이 라운지의 모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오유라가 꿈꿨던 가장 아름다운 축하 파티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진흙탕 싸움으로 변해버렸죠. 그녀가 입고 있던 명품 드레스는 찢겨나갔고 그녀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나선혜에게 주었던 지옥이 이제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서로를 향한 불신과 증오만 남은 채 백항철과 오유라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회사는 부도났고 통장은 압류되었으며 사기꾼과 꽃뱀이라는 소문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죠.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조여오는 이 모든 것이 죽은 줄 알았던 나선혜의 복수라는 것을. 공포는 그들의 영혼을 좀먹었고 그들은 하루하루를 악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에게 똑같은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나선혜. 메시지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밤 10시. 우리의 집. 모든 것을 끝내자. 우리의 집. 그곳은 나선혜가 평생을 가꿨고 그들이 빼앗으려 했던 바로 그 10억짜리 재개발 빌라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가면 이 모든 지옥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밤 굳게 닫혀 있던 집의 문은 기이하게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은 먼지가 자욱하고 모든 가구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어 마치 유령의 집과도 같았죠. 거실 한가운데 그들이 함께 웃으며 찍었던 대형 웨딩 액자가 바닥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백항철과 오유라가 서로를 경계하며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저절로 잠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의 낡은 스피커에서 죽은 나선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에 어서와 여보. 그리고 내 친구 유라야. 그 목소리는 생전의 따뜻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를 찾았지만 모든 문은 굳게 잠겨 있었죠. 스피커에서는 그들이 나누었던 역겨운 대화들, 언제 죽냐고 속삭이던 그날 밤의 녹취록이 집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기야. 저것만 죽으면 전부 우리 거야. 자신들의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흘러나오자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 벽면을 가리고 있던 하얀 천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선혜가 서 있었습니다. 시한부 환자의 병색은 온데간데 없이 검은 상복을 입은 그녀는 지옥에서 돌아온 심판의 여신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이 모든 상황을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와 모든 증거 서류를 든 변호사가 함께 서 있었죠. 나선혜는 바닥에 나뒹굴던 웨딩 액자를 구둣발로 지그시 밟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너희들의 장례식은 바로 오늘 여기서 시작될 거야. 그녀가 손짓하자 밖에서 기다리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사문서 위조, 보험 사기, 살인 음모. 그들의 제명은 끝이 없었죠. 백항철은 마지막 발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선혜야,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나선혜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귓가에 마지막 말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끝에서 온 가장 완벽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당신 장례식엔 내가 가장 크게 웃어줄게.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선혜는 홀로 공항에 섰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남은 생을 살아갈 세상 어느 곳으로든 떠날 수 있는 비행기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집과 지옥 같았던 과거와 그 안에 갇혀 있던 모든 것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 대신 아주 오랜만에 되찾은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복수는 끝났고 그녀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